창업을 한 이후 관리를 잘 해나가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창업 전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자 상가 고르는 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각종 5개 매장을 직접 오픈시켜서 모두 장사 잘 되고 있고, 당연히 모두 팔기 아까운 매장이라 점장 두고 거의 오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만 어떤 상가를 얻어야 하는지 보는 안목이 탁월하다, 스스로 평가하고 주위에서도 잘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의견은 비슷하긴 하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다른 시선에서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위치적으로는 안 봐도 뻔한 내용이니 간단히 하겠습니다. 임대료가 비싸고 싸고를 떠나 한 블록 내에서의 코너짜리나 블록의 끝자리, 끝에 자리에서 주출입구 부분을 무조건 선점해야 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니 뭐하라 하나 싶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발 빠른 사람이 다들 선점하기 때문이죠. 또 비싸서 망설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 뺏기죠, 그런 자리. 비싸도 망설이면 안 되고요. 일단 어디 가도 그런 자리는 다 선점돼서 그런 자리 빈 상가가 없는데요. 나는 꼭 그런 자리에서 하고 싶다 하면 신도시 개발 단계부터 찾아다니면서 자리 미리 침해해야 합니다. 이미 구도심은 사실상 그런 자리 없다고 보면 되고, 그런 자리는 나와도 의심 한번 해야 합니다. 뭔가 막아 끼어서 장사가 기울어간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전 매장 사장이 병신처럼 영업을 해서 망하는 자리가 되면, 다른 업종이라 해도 망하는 자리라 살리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인수 창업 같은 경우는 실력이 있거나 운이 좋지 않으면은 대박 나거나 장사의 판도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수에서 들어가는 자리 중에 잘 되는 자리 들어가도 자기가 실력이 없으면 말아먹기 십상입니다. 그런 자리에 권리금을 많이 주고 눈탱이 맞고 들어가서 망해서 나오면 진짜 회복이 불가능하죠. 그래도 그냥 먹고만 살자 생각하면 인수 창업도 좋습니다. 저처럼 맨 땅에 헤딩해서 무조건 지역 다 쌈 싸먹자 이런 생각으로 하는 성격이라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온 동네 온 지역 다 돌아다니면서 최고의 자리 찾아서 빈 점포 신중하게 찾아가지고 결정하는 게 좋겠죠. 흰 도화지에 그린 그림이 깔끔하고 이쁘겠죠. 그리고 한번 자리를 결정하면 폐업 전까지 자리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반에 아주 고심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합니다. 주식 초보들도 보면은 꼭 성급하게 너무 고가에 빨리 들어가서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임대 위치만큼은 정말 시간을 두고 고심에 고심을 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빨리 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급하게 결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임대 위치만큼은 정말 시간을 두고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코너 자리나 전면이 넓은 상가 등 일반적인 내용은 말씀드렸고, 누구나 알고 누구나 말해주는 내용이지만, 이제부터 전문가들도 많이 모르는 중요한 노하우를 풀어가겠습니다. 내가 장사할 지역과 위치를 선택했다면 건물의 규모를 봐야 하는데, 이곳에 대해 중요함을 말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 경험도 없는 전문가거나 경험은 있으나 주마간산식 경험자일 뿐, 제대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것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가 건물이 크다 해서 무조건 나쁘고, 작은 상가 건물이 무조건 좋다, 반대로 큰 상가 건물이 무조건 좋고 작은 상가 건물이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음, 일단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간판의 광고 효과 부분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아무리 온라인 홍보나 어플 마케팅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오프라인 매장은 일단 간판의 효과가 일바로 중요합니다. 자, 사진 볼까요? 간판이 어지럽잖아요. 자, 점점 어지러워지죠. 자,
어, 이런 거 볼까요? 와, 이거 뭐 숨은 그림 찾기죠. 뭐 숨은 그림 찾기 끝판왕이죠. 네. 자, 보시면은 어, 뭐 이제 간판 다는 거 포기했죠. 네. 간판 스타일이 좀 글자체나 이렇게 간판 스타일이 좀 획일적입니다. 이거는 이 상황에서 이곳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나만 좀 튀는 간판을 달아서 나만 광고 효과를 좀 봐야겠다. 뭐 이런 속셈으로 여기에 임대를 얻어서 장사를 해야겠다 하면은 이제 큰 오산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데의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간판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숨은 그림 찾기 되거나 할 수 있게 되는데 계약 전에 간판 관련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계약을 들어가야 돼요. 계약하고 나면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됩니다. 큰 상가들은 자기네들이 뭐라고 이런 것까지 맘대로 통제해서 간판도 맘대로 못 달게 합니다. 뭐 망하면은 자기네들이 책임질 것도 아닌 것들이 뭐 그러죠. 예, 어,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일명 꼬마 빌딩이라고 한 개 정도의 점포가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빌딩인데요. 자, 이제 간판을 대충 그려 넣어 볼게요. 이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크게 제작해서 테두리 LED까지 박아서 돌려 넣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온라인 홍보가 중요해도 간판의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건물에 들어가야 유리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손님 입장에서도 건물 입구나 혹은 주차장에 주차하고 50보만 걸어가면 상가에 도달하느냐 아니면 1000보를 걸어가야 하느냐 혹은 1000보를 걸어가도 이렇게 미로 찾기를 하다 포기를 하느냐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건물주가 유일한 자기 상가 세입자가 한 사람인데 좀 이런 간판 좀 겁시다 하면은 안 들어줄까요? 거의 100%그 요구사항 들어줍니다. 가끔 초보 건물주면은 자기 건물 내 첫 건물인데 이미지 망친다 이런 큰 이상한 그 간판 달면 안 된다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이거 임대료 한번 밀려봐야 정신 차립니다. 상가 세입자로부터 임대료 밀려본 건물주면 뭐 말도 안 되는 요구 그런 거 아니고서는 뭐 다른 세입자들 피해 안 주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첫째도 둘째도 무조건 장사 잘 되게 배려를 해줍니다. 이런 꼬마 빌딩은 전문 관리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까다로운 규칙 같은 것도 없어서 장사하기가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건물이 저는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면 아까처럼 그런 큰 빌딩보다는 이게 작은 빌딩이 유리합니다. 좀 더 눈에 띄기도 좋고 홍보 효과도 좋고 영업하는데 좀 더 자유롭습니다. 이제 임대료 외에 이제 관리비라는 게 있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관리비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제 조그만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료 외로 평당 혹은 면적당 한 5천 원 정도 뭐 보통 뭐 요거 이제 지역별로 이제 다 다른데 면적당 얼마라 이게 퉁쳐서 이게 받습니다. 근데 대형 상가 같은 경우는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관리비를 다 받고 있는데요. 자기는 뭐 투명하게 뭐 다 받는 것처럼 항목별로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받는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꼬마 상가는 뭐 관리비 뭐 이렇게 면적당 얼마에서 받고 그 이외에는 뭐 받는 게 없어요. 이걸로 다 받고 대신 뭐 이렇게 조금 소홀하긴 한데 더 받는 게 없어서 좋죠. 근데 이제 대형 상가 같은 경우는 관리 사무소장이 있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이것만 해도 인건비, 사대보험을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요게 이제 평당 5천 원 선이라고 보면은 이제 꼬마 상가에서 이제 퉁쳐가지고 관리비 내는 거랑 거의 비슷비슷해요, 요거랑 거의 비슷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공용 구간에 복도, 주차장, 화장실, 엘리베이터에서 쓰는 이제 전기 요금들. 요거는 이제 꼬마 상가는 요거 이제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요거 일일이 다 이제 세입자끼리 n분의 1 해가지고 또 별도로 이제 받아가요. 그리고
공용 공간에 이제 청소 비용, 청소 아줌마가 청소하는 거, 요것도 뭐 이게 자주 해주지는 않지만은 요게 이제 다 포함이 돼요. 관리비에. 근데 여기도 별도로 인건비를 청구해서 받아가요. 화장실의 휴지, 비누, 뭐 종이 티슈 값, 요것도 n분의 1에서 다 받아가요. 급탕 요금, 뭐 이제 화장실에 더운 물 나오는 거 있죠. 이거 뭐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조그마한 상가는. 근데 이거 뭐 되지도 않지만 뭐 이제 받아가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건물에 이제 전기 안전 관리비를 이제 대행을 맡겨서 전문 업체, 소방 안전 관리, 승강기 안전 관리, 요거에 다 포함되어 있거나 이게 법적으로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거 업체에 다 일일이 맡겨서 매달 발생된 비용 다 n분의 1에서 세입자한테 다 부담하게 해요. 다 이거 다 걷어가요. 예. 그래가지고 요걸 다 내야 돼요. 근데 요거는 뭐 이제 꼬마 상가 같은 경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래서 요것만 내면 이제 끝난다. 소득비, 이게 뭐 법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내죠. 근데 이게 분기마다 하는데 이것도 업체에 의뢰해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세입자가 n분의 1에서 내고. 저수조 없어요. 네, 꼬마 상가에는 저수조가 없고 직결 수도로 직수로 사용하죠. 직수 수도로 사용하니까 저수조가 없는데 여기는 뭐 n분의 1에서 받기도 하고. 화재 보험료, 건물 불나서 이제 손에 있는 거를 건물주가 저기 이제 손에 있는 거를 뭐 이거 세입자가 뭐 낼 의무가 없는 것 같은데 대형 상가는 그거조차도 n분의 1에서 받기도 하고. 뭐 이제 재경비, 뭐 통신료, 뭐 CCTV, 청소용품 뭐 이런 것도 뭐 n분의 1에서 세입자한테 물리고, 뭐 기타 소모품, 뭐 사무용품, 뭐 볼펜 사는 것까지 다 n분의 1에서 내게 하고요. 조그만 건물은 뭐 주차 차단기 같은 것도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비용이 들어갈 게 없어요. 주차요금 같은 것도. 근데 큰 건물은 주차 차단기 같은 거에서 요금 내잖아요. 우리 그 상가 이용하면은 저 차 뭐 1111 차 들어왔어요 하면은 네 처리했습니다 하고 어플로 뭐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거 저기 그 상가 그 업소 사장님들이 다 비용 다 지불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한 월 한 10만 원, 2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선결제 해놓고 이제 차감시키면서 손님들 거, 자기 손님들 거 나가게 해주는데 이것도 또 돈이 들어가요. 이런 거를 이제 비교했을 때 한 두 배는 더 많이 들어가요. 관리비가. 뭐 요게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한 100만 원 들어갈 거예요. 대충. 이제 큰 상가를 얻었다 그러면 이게 한 100만 원 들어가면 한 200만 원 들어가고, 그게 관리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처음에 임대 계약할 때 임대료 한 200만 원이다. 여기 한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별 차이 없으니까 여기가 크고 좋은 상가니까 여기로 가자 하면은 뭐 관리비까지 뭐 250이다. 그럼 여기는 한 300만 원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은 되니까요. 다음으로는 전기요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관리비는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그 다음에 내 전용 공간에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에 관련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꼬마 빌딩에서의 전기요금이 기본 요금이 더욱 저렴하게 낼 수 있는데 얼마 안 한 것 같지만 1년으로 치면은 큰 금액이고 10년간 장사한다면 뭐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겠죠. 뭐 애초에 장사할 때 자리 잡을 때 고려 대상으로 계산한다면 무시 못할 금액입니다. 한 달에 몇만 원에서 많게 10만 원이라면 1년이면 많게 100만 원, 10년이면 한 곳에서 장사한다면 1000만 원까지도 같은 전기 쓰고도 1000만 원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 중에 자기가 선택한 상가 건물이 고압 변압기가 있는지 저압 변압기가 있는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자기가 적절한 계약 용량이 몇 킬로인지조차도 모르고 요금을 내는 자영업자도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15kg만 있으면 딱 적절한 용량인지 뭐 20kg인지 25kg인지 뭐 잘 몰라서 그냥 여유 있게 계약해 놓은 다음에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베테랑 자영업자라 해도 이런 걸 타이트하게 관리를 못합니다. 전기 전문가가 아니래도 쉽게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할 때 에어컨 업자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에어컨 용량만 얼마냐 물어서 에어컨이 15kg만 필요하다 하면은 대략 플러스 3kg만 더해서 모자 분리하면 됩니다. 대형 냉장고 1kg 정도 필요하고 기타 한 2kg 정도 더 필요하다 보면 됩니다. 요식업 아니면 이보다 덜 필요할 수도 있겠죠. 만약 인테리어 도중에 전기업자가 그 정도 하면은 좀 불안한데 라고 하면 에어컨보다 한 5kg 정도까지 플러스 해서 계약 전력을 설정해서 모자 분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맞다고 보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따라 해도 좋네, 고수죠. 인테리어 할 때 뭐 누가 뭐 함부로 눈탱이 못 칩니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 진짜 고수는 이렇게 1년 정도 사계절을 다 지내고 나서 한전에 방문해서 상담한다고 하면 내가 몇 킬로 쓰는데 이거 전기 불필요한 것 같다, 좀 더 줄이고 싶다 라고 하면은 한전 그 안에서 전문가가 한 사람 나옵니다. 자리 박차고 나와가지고 분석을 해준 다음에 한 2kg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아닙니다, 지금 딱 최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 전력을 마무리 하시면은 뭐 이제 끝판왕 되는 거죠. 계약 전력은 적으면 문제가 되지만 많으면 불필요합니다. 불필요한데 줄이지 않으면 호구되는 거죠. 그래서 딱 최적화 시켜서 줄여 놓아야 불필요한 기본 요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마치 핸드폰 요금과 같습니다. 맨날 와이파이 쓰고 통화도 잘 안 쓰는데 10만 원이 넘는 모든 부분 무제한 요금제 쓰면 아깝잖아요. 네, 전기요금은 핸드폰 요금보다도 더 비용적으로 큽니다. 자, 이제 저의 실제 사용량 요금입니다. 네, 이제 청구 연월 보시면은 8월달. 네, 이제 8월달. 자, 8월달입니다. 자, 이제 8월달. 네, 8월달. 이제 8월달입니다. 보시면은 고압이고 15kg고, 고압이고 13kg고, 저압 13kg, 저압 뭐 12kg입니다. 보시면은 기본 요금이 123,450원이죠. 12만 4 금액 보시면 123,450원.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요 이제 기본 요금에다가 15kg를 나누면은 키로당 단가가 나오죠. 저압은 13kg고 기본 요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누면은 이렇습니다. 또 다른 저압인 매장을 보셔도 12kg인 매장, 13kg, 12kg인 매장을 이 금액을 보시면은 이제 키로당 단가가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불필요하게 많이 설정을 하면은 불필요하게 매달 똑같은 금액의 이제 기본 요금을 계속 내게 되겠죠. 이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0년을 장사하게 되면은 이제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8월 달 분을 이제 똑같이 비교를 했는데 기본 요금의 단가가 키로당 단가가 이렇게 확연히 고압일 때랑 저압이 다르죠. 자, 볼까요? 10월 달 걸 또 보겠습니다. 12만 3,450원, 8만 80원, 7만 3,920원. 똑같죠, 금액? 매달 똑같습니다. 이 기본 요금이란 거는. 예. 10월달 8만 똑같습니다. 매달 똑같은 기본 요금을 냅니다. 이게 전기요금 체계는 기본 요금을 한번 계약 전력을 설정을 해 놓으면은 매달 그냥 눈먼 돈 계속 나갑니다. 이거를 최적화해 가지고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의 이제 실제 사용량 요금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같은 8월 달이고 같은 8월 달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제 저압 13kg짜리, 이제 고압 15kg짜리 이제 고지서인데 보시면은 저압이고 요만큼 사용했습니다. 이제 고압이고 요만큼 사용했습니다. 좀 많이 쓰긴 했지만은 이제 저압 이만큼 사용했고
사용량 요금이 26만 9천 원 정도 사용했죠. 그래서 사용량으로 나누면은 사용량 단가가 106원, 고압은 요 보시면은 고압은 사용량이 요만큼이고 전력량 요금이 40만 원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량을 이제 나누면은 단가가 112원, 106원. 단가 자체도 고압이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많이 쓰긴 했지만은 이거 39만 7천 원, 이거 60만 원, 뭐 이제 같은 종류의 이제 업종이기는 한데 좀 많이 쓰긴 했지만은 이제 전기 요금 자체가 커집니다. 이게 이제 기본 요금도 이제 훨씬 비싸기도 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단가 자체도 더 비싸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부가세도 비싸고 뭐 전력 기금도 비싸고 단가 자체가 기본 요금도 비싸고 전력 사용량 자체도 비싸고 뭐 부가세도 비싸지고 전력 기금도 비싸지고 하니까 실제 내야 되는 청구 요금 자체도 엄청나게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건물에 저압 변압기가 있는지 고압 변압기가 있는지를 보고 들어가는 게 내가 5년을 장사를 할지 10년을 장사할지에 대해서 전기 요금이 이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핸드폰 요금이랑 같습니다. 저렴한 LTE 지역에서 LTE로 사용하면서 요금은 5G 요금 내고 있으면 억울하겠죠? 단가 자체가 고압은 비싸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단가가 변동되기는 하는데 이래서 같은 조건이면 변압기가 있는 상가에 일점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내야 하는 기본 요금과 기본 단가를 눈뜬 장님처럼 많이 뭐 냅니까? 뭐하러 딱 최적화해서 내는 게 좋죠. 이왕이면 저압인 건물에서 싸게 최적화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고압이든 저압이든 모자 분리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해서 계약 전력 조정해서 최적화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 상가는 자기가 쓴 전기도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엄청 눈탱이 맞게 비싸게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내는 전기요금이 비싸다 생각되면 관리비 청구서를 들고 한전 가서 좀 분석 좀 해달라고 하면 그냥 내는 게 유리한 건지 모자 분리를 하는 게 유리한지 좀 분석도 해줄 겁니다. 모자 분리하는데 공사 비용이 꽤 들어가니 실익을 따져보고 그냥 관리비에 포함해서 내는 게 좋은지 따져봐야겠지만 실상을 파악하고 나면 관리실과 싸워서 요금을 낮출 수 있는지 지식이 생길 수 있겠죠. 네, 모자 분리 공사는 건물마다 천차만별인데 해당 임대한 그 상가랑 전기실까지의 거리로 따져서 전선 길이 값이긴 한데 모자 분리 공사비가 그렇게 해서 모자 분리를 해서 내 전기 요금을 적게 낮추느냐 아니면은 모자 분리를 안 하고 관리비를 좀 많이 내느냐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겠죠.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는 게 한 번 해놓으면 뭐 장사 끝날 때까지 평생 이득이 될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해놓으면 이득이죠. 전기랑 전화 인터넷 요금 같은 경우는 줄일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뭐 가스나 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가스 수도는 딱 사용량에 비례해서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량 줄이지 않고서는 거의 뭐 줄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가스 같은 경우도 건물에 어떤 업종이 있냐에 따라 최초 인허가 때 공사 비용을 이제 줄이거나 이제 할 수 있긴 한데 뭐 일회성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신시간에는 대체적으로 건물 청결도는 좋지만 임대료나 관리비가 구시가지 대비해서 좀 비싼 편이고 다른 건 뭐 특별히 뭐 말씀드릴 것이 별로 없고 보면 그냥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그렇고요. 이제 신시가지 쪽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간판 쪽 규제가 시 차원에서 규제가 좀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글자 자체에서 빛나는 저런 간판들 위주로 이제 시에서 이제 규제를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는 저런 LED 간판이라고 하는데 글자가 막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잘못 설치했다가는 띄어라
라고 이제 시에서 이제 행정 처분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잘못 설치하면은 괜히 돈 들여 달았다가 또 괜히 뛰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가끔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제 신도시인데 LED 간판 많이 봤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밝기를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낮 시간에만 운영을 하겠다 해서 시 담당자하고 협의를 봐서 운영하는 그런 시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꼭 안 된다는 거는 아닌데, 이제 완전 못하게 하는 시도 있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운용하게 하는 시도 있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구시가지나 이제 좀 오래된 시는 그런 규제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 이제 광고 효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광고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LED 이제 테두리에다 팍 박아버리고 이제 안에 형광등 한 30개 집어 넣어가지고 엄청 밝게 만들고 해서 글자 이제 크게 막 이렇게 집어넣고 내용물도 막 집어넣어서 어떤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품목들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요게 이제 값도 싸요. 간판 값도 이제 견적이 싸기도 하고 홍보 효과도 좋기도 한데, 이쁘진 않지만은 이게 이제 간판이 이쁜 게 중요합니까? 이제 눈에 잘 띄고 홍보적인 효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시가지 쪽은 이런 게 이제 좀 자유롭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시가지 쪽에 이렇게 큼직하게 이렇게 넣는 게 좀 좋다. 이런 의견이 이제 좀 들을 수 있고요. 어, 이외에도 상가 건물주의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짜 임대료 납부할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특히 관리비 낼 때 해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관리비 날 때마다 짜증 납니다. 가끔 뭔가 행사 있을 때, 어려운 시기 있을 때 할인 같은 거 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뭐 하는 것도 없이 얄짤없는 분들도 있고, 해줘야 하는 게 있는데 해주지도 않으면서 욕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건물주의 도덕성 봐야 합니다. 그리고 위층에 누수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뭐 계약 전에 분명히 관리비 얼렁뚱땅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피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1원 단위까지 얼마인지 정확히 따지고 확정하고 나서 계약서 써야 되기도 하고, 뭐 매달 상가에 필요한 물품 나르기 위해서도 경사로가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도 봐야 하기도 하고, 스프링쿨러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뭐 스프링쿨러 공사하려면 기본 뭐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가니까요. 기본 제공되는 주차가 몇 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기본 먹고 들어가는 지역이 소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보다 젊은 인구가 있는 도시, 혹은 공장이나 뭐 건설붐이 있는 도시에 소비성 강한 노동자나 파견 공장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 그런 곳에 맞춤형 장사, 이런 것들이 불페이 그 작전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자면은, 같은 조건에서 어떤 지역에서 장사가 잘 될 수 있을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유흥업종이라면 공장이나 건설붐이 일어나는 쪽, 요식업이나 생필 쪽 장사를 한다면 주거가 주를 이루는 그런 지역이 이제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은 어떤 업종을 떠나서 공장 근로자나 건설 근로자가 주로 숙소로 이용하는 게 원룸이나 빌라 이런 것들을 주로 임대 얻어서 사용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 빌라 단지를 뒤에 두고 장기적으로 주거를 이제 목적으로 두는,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아파트 대단지가 앞쪽에 있고, 근처에 공장 단지를 끼고 있는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가 아직 남아있는 그런 도시라면 베스트겠죠. 네, 그런 도시를 찾는다면 웬만해서는 열심히만 하면 망하지 않는 장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